야, 47페이지 교재. 이번에 이거 한 페이지만 시험 낸다 그랬어. 이거 한 페이지. 요거. 이게 다 압축이 돼 있으니까 요거 한 페이지에서 시험 다 낼 거예요. 막 그번에 왕 이름 막 이런 거 다 줄줄이 만든 거야. 왕 이름 막 요것만 할 거예요. 왕 이름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 선까지만 쓸 거예요. 요거 쓰는 거 나올 거예요. 자, 연초 연중 연사 뭐지? 이상한 거. 조선시대 이제 관리 등용 방법에 대해서 보자. 야, 등용이라는 게 뭐야, 등용? 그치, 사람 뽑아 쓰는 걸 등용이라고 하죠. 자, 조선시대 등용 방법. 대표적으로 시험 보는 거. 과거 시험이 있었죠? 자, 과거 시험은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어요. 예. 자, 여기서 문과는 문관을 선발하는 거, 무과는 무관을 선발하는 거, 잡과는 기술관을 선발하는 거. 말했는데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려시대 때는 무과가 거의 시행이 안 됐어요. 손에 자, 그런데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무과가 이제 정기적으로 시험이 돼요. 자, 그래서 고려 시대 때 문과가 정기적으로 실시가 안 되다 보니까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는 문신들이 지위가 높았을까요? 아니면 시험 안 보고 그냥 아버지가 군인이면 자식도 군인 되는 무신들이 지위가 높았을까요? 문신들이 훨씬 더 지위가 높고, 자, 문신들이 무신들을 막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고려 시대 때 무슨 정변이 일어났어요? 무신정변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문과가 제도화가 되면서 정기적으로 시험이 문과랑 같이 실시가 된다고. 자, 이 문과든 무과든 잡과든 기본적으로 양민이면 응시가 다 돼요. 조선시대 신분은 크게 두 가지, 법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양민, 또 하나는 천민이에요. 여기서 양민은 그 안에 양반, 그리고 중인, 평민 다 포함하는 사람들 넓게 양민이라고 부르고, 자, 나머지, 자, 노비라든지 신분적으로 많이 이제 차별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다 천하다고 해가지고, 천민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응시가 다 됐어요. 근데 특히 이 문과는 양민 중에서도, 네, 양반 자제들만, 고려시대 때 귀족이라고 불리던 최고 지배계급, 양반들만 응시가 가능했다. 응시가 안 됐던 사람들. 손이 좀 서얼들. 이 사람들은 양민이면서도 응시가 안 됐어요. 자, 맞아요. 서얼들은 쉽게 얘기하면 누구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들이죠. 첩의 자식들은 문과의 응시가 안 됐어요. 서얼들은 응시가, 그렇죠. 홍길동도 원칙적으로는 응시가 안 됐겠죠. 자, 과거 시험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는 정기 시험이 있었는데 이걸 식년시라고 불렀고, 그리고 뭐 임금이 원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막 기쁜 마음에 특별하게 이제 주관하는 이런 시험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험들 특별시, 증광시나 알성시라고도 불렀어요. 합격자들한테 문과나 무과 합격자들한테는 홍패라는 게 지급돼요. 자, 과거 시험 합격자에게 뭐가 지급됐다고요? 홍패라는 게 지급됩니다. 자, 근데 잡과 합격자들한테는 홍패가 아니라 다른 게 주어져요. 백패라는 게 주어져요. 자, 우리 저 문과, 무과 합격자에게는 뭐가 지급됐다고요? 홍패. 잡과 합격자들한테는 백패. 그죠? 맞아요. 색깔이. 자, 문서에 써 있는 그 색깔이 좀 달라요. 자, 잡과는 자, 이 기술관들을 선발하는 시험이에요. 네. 자, 여기 옆에 그림 나와 있죠? 네.
자, 그림이 좀 작은데 너희들도 숙제를 해서 볼게요. 자, 문관이 되려면 일단 첫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첫 시험이 소과예요. 작을 소자 써가지고. 이 소과가 오늘날로 치면 수능이에요, 수능. 예. 지방으로 온다고? 자, 이 속과에는 과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교 경전을 공자, 맹자, 뭐 시경, 서경, 춘추, 예기 뭐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치르는 그런 시험을 생원시라고 부르고 이거를 합격하면 생원이 되는 거예요. 허생원 들어봤어요? 허생원, 뭐 김생원, 이생원. 자,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학위다. 그리고 논술시험. 예, 나라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면 그 문제를 이제 논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논술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공자, 맹자가 남긴 말씀 그 책들 있죠. 이거를 철저하게 많이 외운 다음에 그 유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쓰는 논술 시험이 진사시예요. 이걸 합격하면은 진사가 되는 거예요. 그 자축인묘 진짜.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보통은 이 진사과들이 더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생원과는 단순히 좀 암기 시험이었고 진사시는 논술 시험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진사 출신들이 더 대우를 받았다. 자, 그리고 그쵸. 생원만 해도 이게 암기해야 되는 양이 보통이 아닌데 그죠. 자, 근데 이 암튼 속과에 급제한 사람들은 다음 시험 여기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자, 속과가 작은 시험이었다면 이제 큰 시험, 진짜 중요한 시험. 오늘날로 치면 사법고시 같은 시험, 행정고시. 최고 이제 법관이라든지 그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최고 시험. 이 시험이 대과. 이제 문과죠, 문과. 요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사극에서 나오는 그 빨간 옷이나 자주색 옷 입고 임금 앞에서 이렇게 뭐 어명을 이렇게 전달하거나 뭐 수행하는 그런 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관리는 정일품, 종일품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최하 몇 품까지 있어요. 9품까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1품부터 9품까지 내려가는데 이 문과 급제자들 3년에 한 번씩 몇 명을 뽑아요? 33명을 뽑아요. 여기서 1등부터 3등까지를 갑과라고 불러요. 무슨 과? 와. 갑과. 4등부터 10등까지를 무슨 과? 을과라고 불러요. 11등부터 33등까지를 병과라고 불러요. 병과. 갑을 병정 들어봤어요? 아, 진짜 좋네. 진사시에서는 장원이란 얘기를 쓰긴 하지만 이거를 갑과 을과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네. 근데 백과에 합격한 사람 33명들 중에서 다시 시험을 치는데 네. 그 시험에서 다시 또 1등부터 3등까지 한 사람들을 갑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바로 대과를 응시할 수도 있지만 이제 국립대학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조선시대판 서울대 어디? 성균관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당시에는 그랬죠. 네. 그렇죠. 아니면은 바로 속과에 이제 입시한 다음에 하급 관리에 임명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급 관리로 계속 올라가려면 일단 어디에 합격해야 돼? 무조건 이 대과에 합격을 해야 돼. 원만나는 수학. 대과를 응시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근데 바로 까먹으면 안 되지 않죠? 선생님 봐봐. 자, 시험은 크게 속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치는 시험을 초시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보는 시험. 다시 공부하는 거 뭐라고 하죠? 미리 공부하는 거 예습. 다시 공부하는 거 복시라고 불러요. 초시 합격한 다음에 복시에 또 합격해야지 생원이나 진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시험을
초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보는 시험을 복시. 여기서 전국에서 몇 명을 뽑는다고요? 33명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님 앞에서 순위를 가르는 이 갑과 을과 병과 나누는 시험을 치러요. 이 시험이 임금 앞에서 보는 시험 전시라고. 임금이 문제를 내요. 그러면 그 시험을 임금님 앞에서 33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시험장 안에서 치르는 거예요. 이 전시 중에서도 1등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1등한 사람을 장원. 1등. 2등한 사람을 방한. 3등한 사람을 탐화라고. 보통 장원급제나 하면은 국품, 팔품을 건너뛰고 7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요. 몇 품부터 시작한다고요? 7품부터 시작해요. 방한이나 탐화를 하면은 8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단계나 두 단계 더 좀 남들보다 더 빠른 승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관들도 무예 시험을 치른 다음에 이제 무과, 대과에 응시를 하는데 무관들의 소과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이 훈련원에서 내는 시험이라 가지고 훈련원 C라고 불러요. 이거는 무관들의 소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활쏘기라든지 말타기 그리고 이제 칼, 창 이런 거 다루는 것들, 이 무기 다루는 것들 외에도 오경, 유교 경전들도 유교 국가잖아요, 조선시대가. 공자, 맹자, 유교 경전들도 어느 정도는 소양이 있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문과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려시대 때 문과는 제대로 시행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완전히 정기적인 시험으로 굳어지게 돼요. 이순신 장군도 문과 출신이에요. 20살 전까지는 문과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문과로 전과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첫 시험에 나갔는데 첫 시험에서 어떻게 됐죠? 말에서 떨어지죠,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다리를 다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낙방을 했다가 재수 끝에 합격을 하게 되죠. 기술관은 이제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은 잡관인데 이 잡관은 그 각 관청, 그 기술관이 필요한 각 관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 시험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면은 문관을 뽑는 이 문과는 어느 관청에서 시행을 했을까요? 나라에서 교육이나 외교나 의례를 담당하는 관청이 어디라 그랬어요? 2호 예병 현공 중에 어디라 그랬어요? 예조죠, 예조. 자, 문과는 어디서 시행한다고요? 어느 관청에서? 예조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럼 무관을 뽑는 무과는 당연히 병조에서 시행하겠죠. 네. 기술관을 뽑는 잡관은 여러 관청에서 그 관리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잡과의 여러 이제 과목들이 있는데 율과라고 나죠. 율과. 율과는 뭘까? 율? 율. 어? 법률이에요. 법률. 좋아요. 법관을 뽑는 시험이에요. 네. 자, 오늘날로 치면은 법관 하면 판사 아니면 검사인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위직 정무직 공무원이 판사 검사죠. 근데 이 시대 때는 법관이 그렇게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조선은 뭐의 나라니까? 유교, 성리학의 나라죠. 진시황제처럼 법관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관들의 대우가 그렇게 높지를 않았다. 역과는 뭐 하는 걸까? 역과. 통역과 번역에 종사하는 뭐 중국에 명나라 가서 무역할 때, 일본 가서 외교할 때, 이때마다 그 외교관들을 따라가 가지고 통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 보는 시험을 역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역관이라고 불러요. 음, 의과. 의과는 한의학이겠죠?
자, 그리고 법관을 좀 뽑는 이런 그 법관들이 일했던 관청, 뭐 여러 곳이 있는데, 뭐 형조, 그리고 장례원. 형조는 뭐 하는 곳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법무부죠, 법무부. 장례원은 뭐 하는 데일까요, 장례원? 노비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는 분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이 통번역을 이제 담당하는 역관들을 쓰는 관청은 사역원이란 곳이에요. 이 역관들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대체로. 제, 역관. 제,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증상날 몇번 되잖아. 자, 조선시대에 내노라는 부자, 몇몇 부자가 있는데, 경주에 최부자가 있고, 자, 근데 그 최부자는 이제 그 높은 벼슬을 한 집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주 가면은 최부자 땅 안 받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땅 부자고 돈이 많았는데, 최부자 댁은 높은 관직에 올라가진 않았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부자로 많이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변부자. 예. 이 사람 변중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직업이 변씨. 이 사람 직업이 역관이었어. 자, 역관들은, 자,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역관들은 해외여행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허용된 사람들이죠. 자, 명나라 갈 때, 일본 갈 때 통번역 하는 사람들 없으면 못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통번역 하는 역관들이 그 외교 사절들을 따라다니면서 명나라, 뭐 만주, 일본, 심지어는 베트남 이런 지역까지 왔다 갔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통번역만 한 게 아니라 제한된 나라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그 나라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조선 물건을 거기 가져다가 팔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때 그 차익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역관들은 대체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조선시대 후기에 그 숙종의 이제 애인이었던 장희빈이라고 들어봤어요? 장희빈도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냥 사악하고 나쁜 여자로만 나오고 집이 대체로 좀 가난한 거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희빈의 오촌 삼촌이 그러니까 오촌 당숙이 역관이었어요. 그리고 장희빈 집안이 유명한 통번역관 집안이라 가지고 장희빈네 집안은 어땠을까요?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꽤 가난하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장희빈이 좀 가난한 출신에서 이제 궁으로 겨우겨우 들어와가지고 그쵸.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그런 악의 화신으로 묘사를 하기 위해서 옛날 사극에서는 장희빈이 그렇게 가난한 출신이나 이렇게 좀 묘사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장희빈 사극을 또 안 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장희빈은 가난한 집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 자, 한의학을 그 의학을 담당하는 관청은 왕의 건강을 담당하는 관청 내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여기서 내자가 들어가면 다 임금 관련된 곳들이에요. 내장전 하면은 나라에서 임금이 가지고 있는 토지. 내수사 하면은 왕실 소속의 그 왕실 뭐 보물이라든지 땅을 관리하는 관청이 내수사. 내의원의 유명한 그 내의원에서 제일 높은 의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왕의 진료를 담당하는 사람. 네. 호준? 허준이 직업이 뭐였어요? 그냥 의사라고 안 하고 어의라고 불렀죠, 어의. 임금님 어자란 말이에요. 예. 이 내의원의 수장이 누구라고요? 어의예요, 어의. 그 유명한 허준도 어이였어요, 어이. 나야, 나. 선생님 실제 조상님이에요. 네. 유명인이에요? 한자가 달라요, 선생님이랑. 근데 같은 그 양천 허씨예요. 쓸 수가 있나? 솔직히 네 자, 그리고 음양과.
음양과는 뭐 한댈까요? 천문학. 네. 천문학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기관인데, 이 천문학, 뭐 예를 들면은 일식이나 월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삼국시대 때부터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농사와 관련된 절기나 이런 것들 중요시했는데, 특히 일식이나 월식은 이거를 좋은 징조로 봤을까요? 불길한 징조로 봤을까요? 이걸 불길한 징조로 여겼단 말이에요. 삼국시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이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났을 때 임금님이 좀 근신, 행동을 조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그 백성 다스리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경고를 내리기도 하고 이런 걸 예측하는 관청이 서운관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음양과를 합격한 이 천문학자들이 일했던 관청이 어디라고요? 서운관. 서운관에서는 일식이나 월식 이런 것들을 이제 예보하고 오늘날의 기상청 역할을 하는 관청이었다. 네. 자, 그리고 조선시대 음서는 중요하죠. 이 음서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죠. 이 음이 무슨 음자였어요? 이게 조상님을 뜻한다 그랬죠. 음서, 공음전 기억나요? 자, 고려시대 때 5품 이상,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면 자식이 그 아버지가 은퇴했을 때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5품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은 아들이 만약에 과거 시험 합격을 못했으면 그 자기가 나라로부터 받은 땅을 자식한테 물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 땅을 공음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위관직자들, 귀족들에게 주던 땅과 벼슬이었는데 이거 범위가 이렇게 돼요. 자, 2품 이상으로. 이거는 범위가 커진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엄청 줄어든 거죠. 2품이면 판서급이에요. 이족 판서, 병족 판서, 그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1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사람 자식들만 음서로서 관직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봐봐, 선생님 봐봐, 하지 마. 자, 그런데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더라도 높은 관직으로는 더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무조건 높은 관직으로 나가려면 뭘 합격해야 돼요? 무조건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고위 관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탄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추천하는 건데 음서나 참거 같은 제도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됐다? 축소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출세를 하려면은 뭐를 통과해야 돼요? 대과의 급제를 해야 돼요. 그쵸? 음서로 어떻게 말단관직에 나가더라도 진짜 출세를 하고 그, 네, 성공을 하려면 대과에 급제해야 돼요. 그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자, 만약에 부산 출신이면 부산 지역 사또로 임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산으로 임명되면은 그 친인척들이나 가족들이 뇌물이나 청탁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출신 지역은 피해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한다? 상피제라고 부른다.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뉴스나 신문 같은 게 없었죠. 대신에 뉴스나 신문 역할을 하던 관청이 있었어요. 자, 어디였어요? 사, 헌부. 오늘날로 치면은 검찰이나 감사원 기능을 하는 기구라 그랬죠? 자, 그리고 왕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기구. 사, 단원. 시험에 낼 거예요, 이거는.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임금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무슨 경연이었죠, 경연. 자, 경연을 주관하는 교육기구. 홍문관. 홍문관은 옥 같은 선비들이 모인다고 해서 뭐라고도 부린다고 그랬어요? 옥당이라고도 불린다고 그랬죠? 사헌부, 사관원, 사가 두 개죠? 이거를 양사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왕이든 신하든 잘잘못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얘네들을 이 세 기관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삼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사. 사헌부의 수장을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날로 치면 검찰총장. 윤석열이 예전에 했었죠. 네. 검찰총장을 뭐라고 불러요? 대사헌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 이런 사람들 대사헌이었죠. 사관원의 우두머리를 대사관이라고 불러요. 고광조. 그래서 들어봤죠? 홍문관의 우두머리 대제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봐봐. 자, 우리 그 3사에서 주로 담당했던 세 가지 권한이 있어요.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알아두세요. 자, 서경과 간쟁과 동박이에요. 이거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온 전통인데 서경은 뭐냐면 봐봐. 자, 너희가 임금님이에요. 새로 임금님이 즉위했어요. 너희가 임금으로. 자, 너희가 뭔가 너희도 이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임금이 됐어요. 너희도 너희 정치를 해보고 싶겠죠? 근데 정치를 혼자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신하들이 도와줘야 되죠. 근데 이 신하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자기 아버지 왕 밑에서 20년, 30년씩 오랫동안 근무한 아주 노련하고 경험 많은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조선시대 때는 임금이 됐다고 해서 뭐 신하들을 막 갈아치운다거나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임금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이 삼사나 이런 데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임금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임금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거나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임금님이고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산군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들 막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이 달고 달아가지고 경험치 많은 사람들, 대부분 노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임금 말 잘 들을까요? 처음부터? 앞에서는 예예해요. 누구보다 폴라이트해요. 공손한데 자, 순순히 어리고 경험치 없는 임금 말을 잘 안 따른단 말이에요.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자, 그러면은 임금님이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쓰고 싶었겠죠? 그죠? 아, 좀 봐봐. 흔들지 말고. 몇 살인데 그걸 흔들어. 자, 그러면은 과거 시험 이제 막 합격해가지고 임금님이 불러만 주면 뭐 시키기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과거 시험 막 급제한 사람들을 임금님이 자기 원하는 자리에다가 앞으로 출세가 보장된 자리에다가 쏙쏙 임명을 하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관리들이 임금님이 권력을 연산군 같은 왕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 견제하기 위해서 이, 임금님이 관리를 임명할 때 이 3사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 이거를 서경이라고. 자, 근데 이거는 하급 관리들. 자, 그리고 간쟁. 간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임금한테 바른 얘기하는 거를 간쟁이라고 부르고요. 봉박이라고 하는 거는 봉이 봉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비서한테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리면은 그 도승지는 임금 명령을 다 일일이 써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임금의 그 말이 담긴 그걸 써가지고 이거를 조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조서를 신하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신하들이 이거 봤을 때 납득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봉투에다 담아서 덮어요. 그 다음에 임금한테 다시 반송하는 거예요. 자, 이걸 봉박이라고. 박은 되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했던 기구가 아니 되옵니다. 3사. 얘네를 뭐라고도 불렀다? 대간. 자, 군사 보세요, 군사. 자, 양인 개병제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천민이 아니고 양민이면 기본적으로 다 군대를 가야 됐어요. 근데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것도 좀 알아둘게요. 먼저 16세에서 60세 양민 남자들을 정군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나라가 부를 때 군대를 가야 돼요. 그렇죠. 60살까지. 자, 현역 군인들이. 그렇죠. 맞아요. 거의 그런 거죠. 자, 근데 이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은 군사 관련된 일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군역이라고 부르고, 나라에서 전쟁이 없는데도 불러요. 다리를 지어라, 성곽을 지어라, 궁궐을 지어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요역이라고. 자, 단순히 조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가 지어야 되는 의무예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도 몸이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대 가는 대신에 군대 가는 비용을 내면은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보인은 봉족이라고 불렀고 정군의 비용을 부담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부담해야 됐던 거는 한 명당 자, 필이라고 하는 건 옷감을 세는 단위거든요. 자, 한 필은 여기 지금 폭이 한 몇 센치야? 43cm 정도 돼요. 그리고 길이가 16m 정도 돼요. 자, 그거를 둘둘 말아놓은 거를 한 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한 필은 너희 그 모시 삼배 알아요? 까끌까끌한 거? 그 모시 삼배를 세는 단위가 필이거든요. 근데 이 모시 삼배 한 필을 내려면 어 아주 숙련된 그 배 잘 짜는 여자가 열흘 동안 그 밥 먹고 그것만 해야지 만들 수 있는 게 그 배 한 필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가격도 비쌌고 이거를 무려 1년에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몇 필을 내야 됐어요? 두 필을 내야 됐어요. 이렇게 군대 가는 대신에 내야 됐던 이 피를, 이 옷감을 군포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선생님 봐봐. 조선시대 때, 너희 군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군대를 몰래 몰래 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어떻게 뺐냐면, 자, 현성이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자, 현성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자, 그 현성이가 군대를 가기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웃집, 자, 저 옆마을에 현성이랑 얼굴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성이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자,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아, 선생님 봐봐. 나 대신에 군대를 가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대신에 내가 이 군포를 줄게. 그러니까 현성이 대신에 다른 사람을 군대 보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따라 읽어봐. 대신 세우는 거예요. 딴 사람을. 자, 그리고 봐봐. 원래 군포 내는 게 합법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냥 각 관청에서 관리들이 꼭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지금 남자들이 와야 되는 경우면은 그러면은 배 두 필 내면은 빼줄게. 대충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군대 가는 거 대신에
포를 내면은 사또가 그냥 재량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방군수포라고 하는데 이게 대략 주필이었다고. 근데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실행이 되니까 조선 중종 때 아예 그냥 주필을 내면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 갈 수 있게 빼주는 제도를 만든다고. 자, 이런 제도를 군적수포제라고 해요. 그건 조선 후기 때 부담이 커가지고. 그렇죠. 농사 짓는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매달, 자, 1년에 이렇게 두 필씩 내는 것 자체가 엄청 부담이 컸어요.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잘 봐. 선생님 봐봐. 자, 이게 보통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남자가, 선생님도 남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죠. 자, 봐봐. 여기가 수서동이에요. 수서동에 남자가 지금 10명 산다고 나라에서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수서동에서 군포가 몇 필이 거쳐야 돼요? 20필이 거쳐야 되죠? 남자가 10명이니까 10 곱하기 2 해가지고. 자, 근데 선생님이 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웃지 마라. 자, 자, 이제 남자가 몇 명이에요? 9명이죠? 9명인데, 자, 그러면은 몇 필을 내야 돼요? 원칙대로 하면. 잘 봐! 몇 필을 내야 돼, 그러면? 18필을 내야 되죠? 근데 나라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죽은 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수서동에는 남자가 몇 명인 거예요? 10명인 거죠? 그러면은 중간과 향리들이 와가지고 내가 죽었다는 것도 뻔히 아는데, 자, 수호피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 서주사님 죽었는데요? 자, 그런데도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이 관리들이 와가지고, 뭐, 내 거를 가져가는데 우리 집에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남자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나이 드신 어머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아버님도 살아 계십니다. 근데 자 근데 그러면은 봐봐. 우리 집에서 거둘 수가 없잖아. 다른 집에서 두 피를 더 거두는 거예요. 자 근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자 여기 지금 형규랑 하람이도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남자 두 명이 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해. 자, 선생님 봐봐. 이웃 대신에 징수하는 거를 인징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 자, 친척이 죽거나 아니면은 군포 내는 게 싫어가지고 마을 바깥으로 도망갔는데 친척 대신에 내야 되는 거를 족징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 족징. 자, 선생님 봐봐. 집중해봐, 좀. 이렇게 집중 안 해. 자, 그리고 몇 세부터 군포를 내야 돼요? 16세죠? 자, 근데 선생님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이 3살이에요. 선생님 미혼이다. 자, 근데 그 아들이 3살밖에 안 됐는데 이거 중간관리가 그 아들을 분적에 올렸어요. 자, 너희 꾀꼬리 본 적 있어요? 꾀꼬리? 꾀꼬리 노랗죠? 꾀꼬리 그 새 새끼들 본 적 있어요? 어미가 벌레 같은 거 물어다 주면 새들 어떻게 해요? 입을 쩍 벌리죠? 근데 그 새들 입속 목구멍 속이 노랗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기를 상징하는 그 표현이 황구예요, 황구. 자, 황구. 3살밖에 안 된 황구, 어린 아이를 정남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황구 따라 읽어봐. 황구 첨정 따라 읽어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 선생님 돌아가셨는데도 분적에 올리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해골바가지가 된 하얀 해골이 된 사람을 군포를 매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백골징포라고 한다.
자, 이런 문제를 군포를 거두는 행정에 대한 문란이라 그래서 군정의 문란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은 이 군정의 문란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괴로워했어요. 그냥 전복하면 조선시대 중앙군 하면 어디를 수비하는 군대예요? 한양을 수비하는 군대죠. 한양을 수비하는 군대로 오위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임진왜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수도를 버리고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을 가죠. 자, 그렇게 해서 중앙군 체제가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서 조선 후기 때는 새로운 군부대가 5부대가 만들어져요. 이 부대가 오군영. 그 중에서도 우리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었던 이 부대는 꼭 잘 기억해 두세요. 무슨 도감? 예를 들기 훈련 도감은 수업 포수. 포수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조선시대 조선군의 그 주력 무기는 화포였어, 화포. 포수와 그리고 사수. 사수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죽이는 손은 살 쏘는 사람. 살수. 뭐 하는 사람일까요? 대전도 잘 창병 혹은 칼질하는 사람들을 살수라고 불렀어요. 자, 수가 몇 개예요? 자, 훈련도감은 삼수병으로 구성이 됐어요. 하수를 말고 빙수라고 하지 않아요? 사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선생님 봐봐. 자, 이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어요. 빨리 갔다 와. 그리고 이 훈련도감에 들어가려면 자격 조건이 자, 무거운 것을 들고 달릴 수 있는 사람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면 쌀가마니 이런 것들을 들고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체력. 그리고 높은 담을 휙 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점프력. 자, 이런 것들이 입영 조건이었어.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들. 당시에는 급했으니까, 선명히. 자, 그리고 어영청, 총용청, 수호청 이런 부대는 후금이란 나라 들어봤어요? 후금과의 항쟁 중에 만들어졌어요. 금이영이라는 부대는 숙종 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때는 5개의 부대가 존재했어요. 5군영이다. 자, 지방을 지키는 군대는 자, 전기와 후기가 좀 나뉘는데 먼저 우리 저 육지에서 싸우는 군대를 육군, 우리 저 바다를 지키는 군대를 수군이라고 불렀다. 자, 그러다가 그 조선 시대 때 그 조선 사람들 많이 죽고 이제 큰 변란이 일어났죠. 외놈들이 쳐들어온 거.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자, 임진왜란 전에는 자, 보세요. 이 진관 체제라는 게 뭐냐면 이 진이라는 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설치한 군사 기지예요. 진이 뭐라고요? 군사 기지예요. 자, 적이 쳐들어오면 이 수서동 지키는 그 수서동 산도가 그 진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수서동 마을 남자들을 모아가지고 적이 쳐들어올 때, 뭐 왜구들이 노략질을 하러 왔다. 그럼 이것들을 그 수서동에서 자체적으로 막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진관 체제는 자기네 동네 자기네가 막는 거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일본인들이 한 번에 때를 지어가지고 많이 쳐들어온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세종대왕 때 울산, 부산, 그리고 진해 여기 3개 지역을 항구를 무역하라고 열어줬는데 일본인들이 여기 점점 많이 들어와서 살더니 무역 좀 더하게 해줘. 자, 우리 여기다 살게 해줘. 이거저거 요구하다가 자기들끼리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이게 삼포 지역에서 일어난 삼포외란인데 이 삼포외란 때 무려 왜군이 4,000명이나 들고 일어났다고. 자,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이때 많이 죽어요. 중종 때. 자, 그리고 1555년 을묘년에는 명종 때인데 이때는 무려 7,000명이 쳐들어와요.
자, 말이 4,000명, 7,000명이지 이거 숫자가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진관 체제로는 저 많은 군대를 지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재승방략 체제로 바꿔요. 재승방략은 한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제압하여 승리하는 방책 이런 뜻이에요. 자, 적이 많은 규모로 쳐들어왔어요. 숫자가 너무 많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수서동, 개포동, 일원동, 서초동 뭐 여러 동네에서 그 마을 주민들이 병사로서 다 모여요. 제일 중심 지역에. 뭐 예를 들면 저 포이동이 제일 중심이라고 하면 그 여러 동네 주민들이 다 포이동에 모여요. 그리고 수도에서 제일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좀 검증된 출중한 장수를 그 포이동으로 보내요. 그리고는 여기 숫자가 많죠. 쪽수가 많아졌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압하여 승리하는 방책. 무슨 방략? 재승 방략 체제예요. 근데 이게 또, 빨리 갔다 와. 이게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거치면서 한계가 드러나요. 대표적으로 재승 방략이 실패했다는 걸 증명했던 장군, 신립장군이에요. 자, 조선시대 신립장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하죽지세로 막 올라오죠. 한양으로. 이때 조선 정부에서 제일 그 서울 올라오는 길목의 중요한 도시가 충주였단 말이에요. 그 충주 지역에 평소에 여진족들 때려잡던 명장 신립을 보내요. 그리고 그 충청도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이때 모인 병사가 8,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신립이 워낙 기마 전술이 뛰어나니까 신립을 믿고 8,000명을 맡겼는데 문제는 이 왜군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신립은 평지에서 기마 전술에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왜군들이 넘기 어려운 그 조령을 냅두고 조령을 지키질 않고 조령 뒤로 물러나서 평지가 많은 충주 지역 탄금대로 갔잖아요. 자, 근데 왜군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신립의 생각은 탄금대 그 평지에서 왜군들 그 조총의 장전 속도가 좀 느리니까 자, 장전하는 시간에 이제 기병들이 재빨리 달려들어서 왜군들을 격파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문제는 그 탄금대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밤에 뭐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탄금대 평야지대가 다 어떻게 됐어요? 질척거리게 됐죠? 자, 그래서 말이 뛰어들어가서 일본군 조총부대에 달려들려고 하는데 말이 그 뻘밭에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8,000명이 그 전투에서 다 전멸당한다고. 그쵸? 신립도 자살을 하죠. 강에 뛰어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은 재생방략 체제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실패해서 선조가 수도를 버리고 저 의주까지 도망을 가죠. 자, 재생방략 안 되겠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때는 다시 진관체제라는 시스템으로 바꿔요. 차라리 자기 동네고 자기 동네 주민들이나 가족들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 뺏기고 싶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동네 지키라고 이제 그 진관체제로서 적을 막는 게 더 효율적이었던 거예요. 임진왜란 거쳐보니까. 다시 이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수고군이라고 하는 거는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원래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갔는데 양반이고 평민이고 노비고 할 게 없죠. 다 군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반까지 포함한 군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때 만들어져요. 이 양반이 포함된 군대를 무슨 군대라고 한다? 소고군이라고 한다. 그런데 양반들이 노비랑 같이 군부대에 편제되니까 잘 싸우려고 했을까요?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 나라에서 자 요날 요때 요 소국은 모을 테니까 와라 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카톡이나 전화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의 위급 상황을 그쵸.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꽃으로 알렸죠. 자 이거를 봉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일원역, 강남역 자, 이런 역에 지하철이 다니죠? 전철이 다니죠? 이 당시 때는 말이 있었죠, 말.
어? 지하철이 많이 그렇죠. 그 지하철역에 그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중요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할 때 그, 네, 세신들이 말을 타고 가가지고 중요한 곳에다 소식을 알리는데 문제는 말이 지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역참마다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사신들이 이 말을 바꿀 때마다 이 일종의 그 증표를 보여줘야 돼요. 그 말이 그려져 있는 증표를 마패라고 불렀어요. 나오는 준비를 하고 누가 자, 요거 우리 이거 했던 거 내용이니까 요거만 빠르게 얘기할게요. 선생님 봐봐. 저번 시간에 우리 세종대왕 이야기까지 했죠?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세종대왕 큰아들이 누구였어요? 훌륭한 게 문종이었죠. 문종 어땠어요, 몸이? 약했죠. 그 약한 데다가 자, 문종의 그 부인 현덕왕후 건씨가 죽었죠, 일찍. 문종보다 먼저 죽으면서 자, 아내가 죽으면 아내를 위해서 또 장례를 치러야 되죠. 상복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문종의 동생이었던 광평대군 여기 묘 있죠.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던 야사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일찍 죽어요. 17살에 죽어요. 자, 그리고 광평대군은 자, 보다 또 더 어렸던 일곱 번째 동생 평원대군도 19살에 죽어요. 동생 죽을 때마다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또 엄마가 죽죠. 수원하고 심씨가 엄마 죽으면 상복 몇 년 입어야 돼요. 자, 그런데다가 아버지도 건강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버지 당뇨 심했죠, 고기만 먹어가지고. 자,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문종이 장례식 치르고 하는 와중에도 대리청정을 했어요, 아버지 대신에. 근데 아버지도 어머니 상 딱 치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종대왕도 죽었죠. 자,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 부인까지 해서 내리 죽은 거예요. 자, 문종이 10년 동안 추상을 치러요. 10년 차. 자, 이렇게 해서 문종이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결국은 재위 2년 만에 죽죠. 문종이 죽고 그 뒤를 누가 이었어요? 12살짜리. 단종이 이었죠? 자, 근데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 기억나요? 야심이 많았죠, 평소에. 문종이 수양대군을 경계해가지고 단종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한테 맡겼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고명 대신이라고 불렀죠. 자, 근데 김종서, 황보인은 수양대군을 경계했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수양대군이 먼저 선수를 치죠. 자, 김종서랑 황보인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계유 정난이라고 부르죠.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상왕으로 높였다가 단종 복위 운동이 벌어지죠. 기억나요? 단종 복위 운동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집현전 학사들, 성산문 박평년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한 다음에 영월로 유배 보냈죠. 자, 집현전 학사들은 대체로 그 세종대왕 때부터 경연에 참여하면서 나라를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얘기하는 학자 출신의 관리들이죠. 이 사람들 의정부에서 중요한 일들을 다 토론했는데 세조는 그런 거 의정부나 대신들이랑 토의하는 거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의정부를 기능을 주질 않고 육조 대신들이 직접 임금에게 보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제죠. 집현전 어떻게 버려, 세조는? 없애버리죠. 경연도 열어요, 안 열어요? 열지 않죠? 자, 그래도 세조는 자, 폐륜을 저지르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남기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만들기 시작해요. 뭘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조 때 진관 체제라고 쳐들어온 적들을 막는 지역 방어 체제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 자, 직전법이라는 걸 실시하기도 해요. 중요하죠. 봐봐. 고려 멸망하고 조선 건국할 때 과전법 시행된 거 기억나요? 과전법은 경기도 지방의 땅을
조선을 건국할 공신들에게 나눠주는 토지 제도였어요. 이때 그 과전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과전법에서 땅을 받는 사람들은 은퇴한 다음에도 그 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신들이니까. 자, 근데 문제는 경기도 지방에 땅만 준 제도가 과전법인데 이 세조 때는 이미 조선이 건국되고 60년이 지난 후예요. 경기도가 그렇게 넓지가 않죠. 점점 줄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현직에 있을 때만 과전을 줘요. 은퇴하면 나라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하는 거예요. 현직 관리들에게만 과전을 주는 이 시스템을 직전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세조는 나쁜 짓 많이 해놓고 부처님한테 가서 맨날 빌었다 그랬죠. 자기 극락 가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불심이 유독 깊었던 사람이 세조였단 말이에요. 수영대군. 세조가 그래서 엄마 수원하고 심씨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가지고 부처님 일대기를 기록을 했다 그랬죠. 한문으로. 이걸 세종대왕이 읽어보고 야 둘째야 이거 한글로 한번 써봐라. 자, 그래서 만든 게 뭐였어요? 세조가 만든 게 부처의 일대기를 한글로 기록한 거. 석보상절이었죠. 세조는 조선시대 어떤 군주보다도 불교에 관련된 관심이 깊었다, 많았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을 만들어요. 자, 조선시대 유교군주, 모범을 보여야 되는 성리학 군주가 절을 만들었어요. 원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절을 만들어요. 그 절이 무슨 절? 원각사. 원각사는 지금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고 원각사에 만들어 놓은 탑만 남아있어요. 원각사지 10층이 10층.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이 탑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3.1운동 했던데. 탑골공원에 이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비 맞으면 녹죠. 그쵸. 유리관으로 이거를 막아놨어요. 자,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불경을 간행하는 강경도감을 만들기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조죠. 자, 세조 때는 봐봐. 이거 마지막. 선생님 봐봐. 세조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됐어요? 자, 김종서 때려 죽이고 조카 몰아내고 왕 됐죠. 조카도 사형 먹이고. 자,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는데 이때 세조한테 꾀를 빌려주고 임금으로 만들었을 때 공을 세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훈. 자, 반면에 멀리 올라가면은 고려 말기까지 올라가요.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었죠. 정몽주는 조선 건국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맞아 죽었죠. 정몽주 제자 길재라는 사람도 조선에서 벼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스승님 때문에. 자, 근데 길재가 길렀던 제자 김숙자라는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 이 김숙자는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봐요. 그래서 벼슬에 나가요. 근데 이성계라든지 조선의 정당성에 대해서 속으로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승님한테 조선은 처음부터 잘못된 나라고 이거를 너희들이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지만 먹고 살려면 어떻게? 잘하는 게 공부를. 벼슬에 나간 거예요. 김숙자의 아들이면서 수제자였던 사람이 누구다?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종 때 관직에 진출을 해요. 선생님 봐봐. 성종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였던 세조를 왕으로 만든 사람들이 훈구 대신들이라고 해가지고 권력을 꽉 쥐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 압구정. 한명회가 있었죠. 한명회 1등 공시 몇 번 됐다 그랬어요? 4번 됐다 그랬죠. 자, 여의도 2개 가지고 있어요. 땅 엄청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압구정이라는 정자 만들어 놓고 명나라 사신 이런 사신들 막 불러서 호합한 연애 벌이고 막 이랬다 그랬죠. 성종은 그 훈구 대신들이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젊은 관리들이 누구 있나 찾아봤는데 살인들이 보인 거예요. 네. 선비사자의 숲을 임자들이죠.
자, 선비들이 수풀처럼 많다 이래가지고 살림인데 이 사람들은 김숙자, 그러니까 저 길제 때까지만 해도 숨죽이고 있다가 성종이 자기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훈구 대신을 견제하려고 이제 막 과거 시험에 급제한 젊은 선비들을 불러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 살림의 대표가 정몽주, 길제, 김숙자의 그 확통을 이어받는 누구? 근데 이 사람들 처음으로 임명했는데 처음부터 영의정 좌의정 시킬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처음에 성종이 어디다 배치했을까요? 어디다 배치해요? 여기다 배치하죠. 3사의 언관직에 배치한다고. 자,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훈구 대신들이 땅 많이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 부정부패한 거 비판을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 고난이 점점 어떻게 돼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신을 훈구 대신뿐만 아니라 누구를 이제 가르치려고 들어요? 왕을 가르치려고 들죠. 성종이 무슨 얘기만 하면 하다못해 비가 왔는데 흙이 섞인 황사비가 내렸어요. 그럼 이때 대관들이 어떻게 해요? 그쵸. 지금 보통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면 흑비가 내린답니다. 임금님께서 정치를 잘하고 근신하셔야 됩니다. 자, 창경궁 옆에 연못이 넘쳤는데 성종이 명령하기를 자, 구리로 만든 수통으로 옆에 물길을 만들어서 그 연못이 안 넘치게 만들라 그랬어요. 그렇죠. 구리 수통은 사치스러우니까 이거 구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임금이 뭘 얘기할 때마다 임금 기를 확 죽였다 그랬죠. 그럼 성종은 어떻게 스트레스 풀었다 그랬죠? 술 먹었다 그랬죠. 자, 낮 12시부터 술자리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12시까지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 요때는 대관들의 권력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여기까지.